안녕하세요. 막대 먹은 불효자식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 말은 제가 아니고 저희 엄마가 제게 직접 악을 쓰며 한 말이에요. 근데 전 저때 저 말을 듣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았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못된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말하려면 우선 특이한 저희 가족사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80년대 중반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제 위로는 2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었고요.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저희 친할머니께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인 아빠를 낳기 위해 위로 줄줄이 고모들을 5이나 낳으셨을 만큼 말이죠. 엄마가 첫째인 언니를 낳으셨을 땐 할머니가 약간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셨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에게서 본 첫손주인지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어차피 아들은 나중에 낳아도 된다면서요. 저희 집안의 불화는 바로 둘째인 저마저 딸로 태어났을 때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에휴, 또 딸인 게야? 죄송해요 어머님. 됐다. 나도 딸 자식을 5번이나 낳은 판에 이제 고작 둘 낳은 널 어찌 탓하겠니? 고생했다. 아들이야 낳을 기회가 또 있겠지. 할머니는 태어난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고 해요. 막 저를 출산한 엄마를 구박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은근하게 얼른 아들을 낳으라고 종용하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 몇 시간 후 엄마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되신 거죠. 당시 엄마는 곧 죽어도 수술을 안 하겠다고 울며 불며 고집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이었죠. 안에 피가 잔뜩 고여 이대로 있으면 쇼크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엄마는 저를 낳은 후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답니다. 그토록 영원하던 아들을 갖지 못하게 되신 거죠. 제가 태어남으로 인해 말입니다. 엄마는 그런 원망을 모두 갓난쟁이인 제게 돌리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 것도 시어머니인 할머니에게 눈칫밥을 얻어먹게 된 것도 모두 쓸모없이 딸로 태어난 저 때문이라고 말이죠. 반면 언니를 낳았을 때의 기억은 무척이나 좋게 남아있으셨는지 언니만은 엄마가 무척 예뻐하셨어요. 누가 보면 언니만 엄마의 친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와 언니를 많이 차별하셨죠. 엄마, 이것 봐요. 유치원에서 내가 그린 그림.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나예요. 이런 걸 뭘 일일이 가져와. 어차피 다 쓰레기인데. 알았으니까 저쪽에 놔둬. 쓰레기 아닌데. 내 그림인데. 뭐라고? 너 엄마 말이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나도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어머, 우리 유진이 이거 뭐 그린 거야? 엄마야, 잘 그렸지? 잘 그렸네 우리 딸. 이거 거실에 걸어놓을까? 저와 언니를 볼 때 확연히 달라지는 엄마의 눈빛은 5살이었던 저도 몸서리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언니를 대하는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왈칵 차오르는 설움에 아무 말 못하고 그림을 들고 안방을 나서는데 아빠가 등 뒤에 숨긴 제 그림을 가져가시더군요. 이야, 이거 우리 유리가 그린 거야? 우리 가족이네? 미안해 아빠. 내가 괜히 이런 걸 가져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아빠 눈에는 이거 완전 작품인데 나가서 팔아도 될 것 같아. 아빠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해야겠다. 유리 덕에 아빠가 체면 좀 서겠어. 정말? 이거 쓰레기 아니야? 엄마가 이런 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나한테 막 화냈는데. 제가 울먹이자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귓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리가 아빠한테 주는 건 뭐든 다 소중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전부 아빠의 보물이야. 유리가 이 아빠의 제일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유독 엄마 때문에 서러웠던 날은 밤새 울다 아빠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빠에게 듣기를 저를 보면 고모들 생각이 나서 더욱 안타까웠다고 해요. 아빠는 고모들이 아들인 자신 때문에 할머니에게서 우선순위가 밀린 모습을 보고 자라 자식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심한 차별은 도리어 저에 대한 할머니의 동정심마저 자극하고 말았어요. 애미 너 아직도 애들 차별하면서 키우니? 심보 좀 곱게 써라. 네가 아들 못 낳게 된 걸 왜 애먼 어린애를 잡니? 그것도 네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유리 일로 오거라. 헬미 옆에서 밥 먹자. 할머니는 엄마가 저를 왜 차별하는지 아셨던 터라 내심 저에게 부채감을 갖고 계셨다고 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엄마가 제게 더 모질게 굴었던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할머니와 아빠는 언니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지만 항상 제 옆에 붙어있는 건 엄마였기에 저는 항상 언니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따로 살고 계셨고 당시 남해에서 선장 일을 하시던 아빠는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집을 비우곤 하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언니와 전 각각 19, 17의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언니의 고3 기간 내내 언니는 저희 집의 독재자였어요. 모든 가족의 생활 패턴과 식단은 전부 언니 위주로 돌아갔죠. 잔뜩 예민해진 언니의 신경에 뭐 하나라도 거슬렸다 치면 그날은 집에 난리가 나는 날이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먹은 점심이 문제가 있었는지 저녁 내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밤 12시쯤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주방으로 가 아주 조용히 라면 한 봉지를 끓였습니다.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들릴세라 계란도 넣지 않고 김치도 꺼내지 않은 채로 어두컴컴한 주방에서 저는 라면 먹을 준비를 했죠. 그렇게 면발을 집어들어 딱 한 젓가락을 입에 밀어 넣을 때였어요. 아이씨, 공부하는데 집중 안 되게 누가 라면 냄새를 풍기는 거야? 라면 냄새가 문틈을 타고 넘어갔는지 언니가 공부를 하다 말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댔죠. 언니의 새된 소리에 엄마 아빠 모두 안방에서 후다닥 나오더군요. 엄마가 주방 불을 켜자 어둠 속에서 몰래 라면을 먹고 있던 제게 가족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머쓱하게 웃어 보였죠. 하지만 엄마는 제 미소에 구겨진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빽 하고 소리를 질렀죠. 넌 왜 이 밤에 처 안 자고 언니한테 방해되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하여간 공부도 못하는 게 꼭 밥만 축낼 줄 알지? 빨리 그거 다 안 갖다 버려? 엄마, 나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온종일 화장실만 들락거려서 이것만 금방 먹을게. 이게 그래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엄마는 한 입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그 라면을 싱크대에 모조리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냄새를 없애려 그 위에 물을 틀어댔죠. 제가 너무 당황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제 손에 있던 젓가락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젓가락으로 제 머리를 툭툭 밀치더라고요. 네 언닌 공부한다고 이 시간까지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넌 도움은 못 될 망정 방해나 해대고 대가리에 똥 만들었니? 그리고 그때 그런 엄마의 손을 낚아챈 건 다름 아닌 아빠였어요.
아빠는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식탁에 앉아 울고 있는 제 머리를 감싸 안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랜만에 집에 와서 봤더니 당신 유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행동하고 있었어? 애가 배가 고프면 라면 좀 끓여 먹을 수도 있지. 저녁 내 아팠다는 애한테 약은 못 챙겨줄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엄마야? 오늘 하루 공부 망쳤다가 우리 유진이 수능에서 한 문제라도 더 틀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니면 유리 네가 책임질래? 넌 어떻게 애가 그렇게 저밖에 모르니? 이기적인 계집애야. 그만해. 자기밖에 모르는 건 당신이랑 당신이 버릇 잘못 들여놓은 유진이 죄야. 어디 가족들 다 사는 집에서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굴 수가 있어? 안 봐도 훤하다 훤해. 당신이 평소에 쟤랑 유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됐고, 나 더 이상 당신이랑은 정이 떨어져서 못 살겠어. 이혼해. 아빠는 그렇게 엄마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엄마는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아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고, 언니는 다들 시끄럽다며 거기에 한 옥타브를 더 얹었죠. 이후 아빠는 정말로 엄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엄마는 아빠가 정말로 이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빠가 정말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내밀자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내가 지금 벌이도 없는데 혼자서 뭐 해먹고 살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놔줘. 그리고 유진이 대학 가게 되면 등록금 전부랑 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도 200씩 주고. 설마 똑같은 자식인데 나 몰라라 하진 않겠지? 당신 돈도 잘 벌잖아. 안 그럼 나 절대 이혼 못해. 엄마에게 이미 정이 다 떨어진 아빠는 그래도 자식인 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언니는 엄마를 따라 그 집에 남게 되었고, 저는 혼자 살고 계시던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빠는 아예 일을 하시던 남해 쪽으로 방을 구해 내려가게 되셨고요. 할머니, 손녀 학교 다녀왔어요. 우리 씨알가 학생이 왔냐? 배고프지? 이 헬미가 간단하게 야식해놨어. 먹고 할머니랑 텔레비 좀 보다가 자자. 유리 네가 집에 있으니까 이 헬미가 사는 맛이 난다. 눈칫밥만 먹던 집과는 달리 할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엄마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그깟 부러움쯤은 금세 훌을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제겐 할머니와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아빠에게 듣기로 언니는 1년간의 재수 끝에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뒤 현역으로 서울외곽대학의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강력한 권유로 입시 미술을 준비했었거든요. 엄마와 함께 살 땐 엄마가 무서워 차마 얘기하지 못했었지만 저도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었고요. 이후 저는 33살에 회사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비록 직원이 3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한창 디자인으로 뜨던 회사였던지라 직원들의 열정과 팀워크가 남달랐었거든요. 회사 일에 열심히 매달리다 눈이 맞았던 거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우리는 신혼집을 할머니 댁 근처로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하나 남은 자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며 34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거든요. 여긴 서울만큼 땅값이 비싼 곳은 아니라서요. 게다가 점점 연로해지시는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말하자 남편이 먼저 할머니 댁 근처로 가자고 흔쾌히 제안해 주기도 했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고 딸 서윤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거둬들인 후 가부장적인 면이 많이 퇴색되셨는지 제가 출산을 하던 날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내 손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하니. 널 쏙 빼닮아서 이렇게 예쁜 걸. 아이고 눈도 코도 널 닮은 게 아주 할미가 눈물이 나서 죽겠다. 아가가 아가를 낳았어. 아빠 또한 기뻐하기 마찬가지셨죠. 마치 제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신다면서요. 그렇게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살며 엄마 언니를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건만 참 삶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집에서 1살 배기 서윤이를 보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인지 아빠는 제게 말을 꺼내기를 굉장히 망설이시더라고요. 유리야, 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눈썹이 확 찌푸려졌어요. 한참을 잊고 살았던 사람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일로? 지난날 자기 행동을 후회한다는구나. 너와 나한테, 특히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말이야. 아빠, 그 말을 믿어? 한참을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진심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말인데 네 엄마가 나한테 다시 합치자고 얘기를 하더구나. 너희들을 유독 차별했던 게 이혼의 원인이었던 건데 너랑 유진이 둘 다 30이 훌쩍 넘었으니 이제 다시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야. 저는 너무 싫었어요. 벌써 18년이나 지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당해왔던 차별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했거든요. 그런 제 기색을 눈치챘는지 아빠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사실 이 아빠도 처음엔 그냥 끊으려고 했다. 유진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전혀 연락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말이야. 그런데 유리야, 아빠도 이제 늙었나 보다. 이제 선장직도 내려놨고 이 먼 타지에서 혼자 살려다 보니 너무 외로워. 아빠도 누군가 소소하게 인생을 즐기며 노년을 보내고 싶구나. 그 누군가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빠는? 할머니는 이거 알고 계셔? 뭘 하시는데? 그래, 내가 이제 와서 또 누군가 어디서 만나겠니? 그리고 네 할머니도 네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 당신 자신이 네 엄마에게 아들 낳길 보채서 네 엄마가 더 삐뚤어졌던 것 같다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네 엄마가 울고빌고 하는데 한 번쯤은 봐줘도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따로 가정을 이루고 나와 살던 제가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저 저는 딸로서 내키진 않지만 아빠 인생이니 아빠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빠는 다시 이전 우리 네 가족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림만 합치기로 한 거죠. 엄마도 아빠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고요. 엄마 언니는 아직도 그 집에서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저를 빼면 이제 세 식구가 다시 그 집에서 만나 살게 된 거죠. 아빠가 남해에서 인천으로 다시 이사를 와 엄마와 합친 날, 저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딸아이와 남편과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으로 향하는 내내 결혼 전부터 사정을 전부 알고 있던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장인어른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다시 합치신 거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린 우리대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잘 살아가면 그걸로 된 거야.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흥분하고 감정에 폭이 큰 저를 항상 침착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던 착한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의 말에 그래, 난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던 어린애가 아니야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리야. 현관문을 열고 저를 마중 나온 건 많이 늙어버린 엄마였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더군요. 그리곤 할 새도 없이 저를 끌어안았죠. 유리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에게 안긴 채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솔직히 좀 짜증도 났어요. 생전 나한테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웬 오버인가 하고요. 오랜만이네 엄마. 제가 무뚝뚝하게 대꾸하자 엄마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서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제 뒤에 딸을 안고 서 있는 남편을 보고는 활짝 웃더라고요. 자네가 윤서방이구먼. 내 사위, 이 애가 내 손녀고. 아이고 예뻐라. 잘 왔네. 어서 들어와 어서. 뒤늦게 집으로 들어가니 아빠 언니가 이미 식탁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우리를 반겼죠. 아빠는 우리를 향해 웃으며 손짓하시더군요. 어서 와서 앉거라. 유리 넌 고등학교 때 이후로 유진이 처음 보지? 유진이 얘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니 그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단다. 지금 벌써 직급이 과장이란다. 대단하지 않니? 대단하긴요 아빠. 유리네 회사도 중소기업 중엔 꽤 알아주던데요 뭐. 너도 고생 많았겠다. 학교 다닐 땐 그렇게 공부랑 담쌓고 살았는데 너 어떻게 대학엔 갔나 보네? 아빠는 언니를 축켜 세워주었고 언니는 저를 매기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모를 말을 싱긋 웃으며 내뱉더군요. 엄마는 어떤지 몰라도 언니는 여전하다 싶어 저도 웃으며 화답해 주었죠. 언니도 재수 없는 건 여전하네. 원래 잘난 사람들이 재수도 없잖아. 언니 잘난 사람 맞네. 맞아. 언니의 얼굴이 살짝 구겨졌지만 저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식탁에 자리했습니다. 엄마는 싸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 재빨리 화제를 바꿨어요. 우리 가족 이렇게 다 모인 게 대체 얼마만이니? 게다가 유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유리 네가 먼저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았구나. 장하다 장해. 유리야,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많이 서운하게 굴어서 미안해. 너랑 떨어져서 살고 나서야 엄마 깨달았어. 너도 내 소중한 자식이었다는 걸 말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후회 속에 살았나 모른다. 차마 염치가 없어서 너한테 연락조차 하지 못했어. 이렇게 먼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가 이제 잘할게. 우리 이번엔 정말 사이좋게 지내보자꾸나. 난 괜찮으니까 아빠랑만 잘 지내. 기왕 다시 합친 거 이제 싸우지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마치고 눈앞에 놓인 미역국을 한술 뜨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제 국그릇에 소고기가 가득했거든요. 항상 국이나 찌개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언니에게만 가기 일쑤였는데요. 처음으로 엄마가 제게 언니와 차별 없이 퍼준 그 고기들이 엄마의 구구절절한 말보다도 더 강하게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제 딸 소윤이는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도 아직 정정하셨고 아빠 엄마도 별탈 없이 지내시는 듯 했어요. 저와 남편은 소윤이를 데리고 가끔씩 친정으로 놀러 가기도 했죠. 엄마는 정말로 지난 날을 반성한 건지 제게 잘해주려 많이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남편과 제 딸에게도 우리 사위, 우리 손녀 하며 무척 잘해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빠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연락이었죠. 유진이가 결혼을 하겠다는구나. 그것도 신랑 뵐 사람 직업이 글쎄 변호사래. 네 엄만 지금 네 할머니며 고모들한테 죄다 전화 걸어서 자랑하고 난리가 났다. 누가 보면 유진이가 변호사라도 된 줄 알겠어. 다음 주 주말 저녁에 인사하러 온다니까
너희도 와서 함께 얼굴 보면 좋겠구나. 그리고 약속된 날 저와 남편은 나름대로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형부는 무척 멀끔한 사람이었어요. 비싸고 단정해 보이는 정장에 정장만큼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식사 내내 엄마의 입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아이고, 우리 사위 먼 길 왔는데 술 한잔 해야지. 기다려봐.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이거 자네 장인이 애지중지하던 아주 비싼 술이야. 20년 된 인삼주라고. 엄마는 이제 첫인사를 온 예비 형부에게 벌써 우리 사위 하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언니는 옆에서 해벌쭉 웃고만 있었고요.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자 엄마는 거실에 상을 펴고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진열장에서 자기 몸통만한 인삼주통을 꺼내서 말이죠. 저는 아이를 보느라 술은 마시지 못하고 그저 웃으며 대화에 적당히 장단을 맞췄어요. 아빠는 저를 제외한 가족들에게 전부 술을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민욱은 한 잔 받고, 우리 큰딸, 우리 아내도 한 잔 받고, 우리 귀한 둘째 사위 윤서방은 아주 넘치게 한 잔 받고. 여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아빠의 팔을 갑자기 팍 치며 술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빠는 의아한 듯 엄마를 보며 물었죠. 뭐야? 당신 왜 그래? 아니, 아이고, 우리 윤서방은 이따 운전해서 유리랑 서윤이랑 집에 가야지. 술을 주면 어떡해? 우리 자고 가도 되는데? 얘는 그래도 내 집에서 자야 편한 거야. 그렇지, 윤서방? 서운해하지 말고 윤서방은 다음에 한 잔해. 자고 가도 된다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엄마는 남편의 음주를 말렸어요.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죠. 그럼 장인어른, 대신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니지. 윤서방 말고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변호사 사위님이 장인어른한테 한 잔 따라줘. 옳지. 엄마는 남편이 아빠에게 따르려던 술병마저 예비 형부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뭘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술이야 남편이 따른 다음에 예비 형부가 또 따라드려도 되는 건데요. 그래도 제가 엄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괜히 고깝게 보는 건가 싶어 저는 후하고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마신 술에 엄마는 빠르게 취해갔고 이내 혀가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남편에 대한 무례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저기 저 뭐냐? 야, 중소기업 윤서방 너 말이야. 너 가서 물 좀 가져와봐.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엄마를 보며 큰 소리를 냈지만 남편은 상 아래로 제 손을 지그시 잡더군요. 그리곤 군말 없이 주방에서 물을 떠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지 뭡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장모님 많이 취하셨잖아. 난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옆에 나란히 앉은 남편과 예비 형부에게 갑자기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야, 중소기업 사위. 너 주제 파기 안 돼? 내가 내 남편한테 좀 잘 보이려고 사위 대접 좀 해줬기로 써니? 어딜 감히 우리 귀한 변호사 사위 옆에서 겸상을 해? 서로 대화 중이던 남편과 예비 형부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호통을 쳤고 술자리는 그대로 마무리됐죠. 그만해, 그만.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민욱은 미안하게 됐네. 이 사람이 많이 취했어.
오늘 이 추태는 내가 나중에 다시 사과함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비 형부의 얼굴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있더군요. 언니는 계속해서 예비 형부의 눈치를 살피며 엄마를 째려보았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예비 형부를 배웅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또한 잠든 딸을 방에 잠시 눕혀두고 함께했죠. 예비 형부는 택시를 부르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될지도 몰라 일부러 차를 두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손을 번쩍 들더니 또다시 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택시는 무슨 택시? 여기 공짜 몸종이 있는데? 어이, 이보게, 뭐하나? 내가 자네 이러라고 술 못 마시게 한 거야? 귀하신 손님이 왔는데 수준이 한참이나 낮은 자네가 알아서 모셔다 드려야지. 헤헤, 우리 변호사 사위, 이놈 차 타고 가. 야, 귀한 손님이니까 서울에 있는 데까지 잘 모셔다 드려. 알았어? 잠시 표정이 굳었던 남편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제 눈을 보더니 제게 애써 씩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고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차로 가 차 문을 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선 시간이 늦었으니까 예비 형님 서울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 장모님 말씀처럼 난 술 안 먹었으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남수 씨. 저는 그냥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예비 형부는 두 손을 다급하게 내저었습니다. 옆에서 언니는 예비 형부를 부추겼고요. 그냥 타고 가. 굳이 자기가 데려다 준다는데 그걸 왜 거절해? 괜찮아. 어차피 유리쟤 완전 내 밑이라 지 남편한테 저래도 찍소리 못해. 언니의 말에 저는 마지막으로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을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내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저는 그 길로 언니의 뺨을 후려 갈겨버렸습니다. 아! 야! 너 미쳤어? 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런 언니에게 눈알을 부라렸어요. 그럼 내가 안 미치게 생겼니? 어디 별꼴 같자는 게 내 남편을 무시하는데 누가 네 밑이야? 네가 어릴 때나 엄마 품에서 응석 부렸지. 지금도 엄마가 널 지켜줄 것 같아? 뭘 째려봐. 확 한 대 더 맞을래? 그리고 그 꼴을 지켜보던 아빠가 한 소리 하려는데 아빠보다 먼저 엄마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야, 김유리, 너 지금 어디다 손을 대? 감히 내 귀한 딸 얼굴에 손을 올려? 건방진 게 낳아주는 애도 모르고 한참 만에 다시 만났더니 아주 싹수가 더 노래졌어. 야, 내가 네 아빠 돈만 아니었어도 아주 네 머리통을 싹싹 밀어놨어. 어디 자식도 꼴랑 딸년 하나 낳은 주제에 유세는? 너도 나처럼 다음엔 자궁이나 확 다 드러내버려라. 내 인생만 망하게 하지 말고 네 인생도 망해버리라고, 이 우라질년. 엄마의 엄청난 폭언에 다들 술이 번쩍 깨는 표정이더군요. 저는 뒤통수에 망치라도 한 대 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고요. 그리고 그때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여보!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바로 아빠가 폭주하던 엄마의 뺨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아빠도 저만큼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엄마를 때린 손을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렇지. 사람 본성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지. 이 나쁜 년, 나를 농락하다 못해 우리 유리 가슴에 또 한 번 저렇게 대못을 박아?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인간이냐고? 아, 지금 날 때린 거야? 때린 거냐고? 아빠가 눈물을 흘리거나 말거나 술에 취한 엄마는 계속해서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우린
경찰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거든요. 경찰이 오고서야 엄마는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그 사이 예비 형부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언니는 울상을 지으며 예비 형부의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더군요. 경찰은 엄마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를 따라왔고, 집에 들어간 엄마는 방 안에 드러눕더니 코를 드르렁대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진이 다 빠지더군요. 남편은 그런 제 어깨를 옆에서 토닥여 주었고, 아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 연기에 깜빡 속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유리야. 미안하네 윤서방. 나 때문에 괜히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어. 아닙니다 장인어른. 전 괜찮습니다. 울지 마세요. 내버려둬. 아빠는 저렇게 좀 혼나도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뭘 했어? 다시 엄마랑 재결합하지 말랬지. 내 말 무시하고 한 번만 아빠 말 믿어달라더니 이게 뭐야. 난 그렇다 치고 엄한 이 사람까지 왜 저런 치욕을 겪어야 되냐고. 아빠 바보야? 엄마랑 몇 년을 살았었는데 저걸 눈치를 못 채? 내가 미쳐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저딴 사람에게 2번이나 속은 아빠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던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아빠는 제게 그저 미안하다며 우셨고, 남편은 펑펑 우는 저를 계속해서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이런 일 겪게 해서. 아니야,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난 괜찮아. 당신도 많이 상처받았잖아. 난 그게 더 속상해.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못되게 굴 수 있단 말입니까? 평소에 잘해주는 척했지만 술에 취해 뱉은 모든 말들이 진짜 진심이었겠죠. 그날 밤 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와 남편, 아빠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고 남편의 술이 깨자마자 우린 집으로 돌아왔죠. 잠에서 깬 그 추악한 여자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엄마와 언니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전날 술에 취해 뱉었던 엄마의 말이 의심쩍었거든요. 아빠의 돈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뒤 흥신소 직원에게 받아본 자료는 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엄마에겐 8천만 원의 빚이 있었더군요. 언니가 대학을 졸업한 후 아빠에게서 받던 양육비 지원이 끊기자 엄마는 다짜고짜 대출부터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재산 분할로 받은 그 집을 담보로 말이죠. 자신이 나가서 일을 해 돈을 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게다가 언니는 취업을 한 뒤에도 집에 생활비를 전혀 가져다 주지 않았다네요. 참 배은망덕한 인간 아닙니까? 엄마는 여태껏 자기 하나만 보며 살았는데요. 결국 대출금은 갚지도 못하고 돈을 전부 써버린 엄마는 잘 살고 있는 아빠에게 빌붙은 겁니다. 아빠의 벌이가 꽤 되었으니 모아둔 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납작 엎드려 살아가다 언니가 선을 통해 변호사인 예비 형부를 만나게 되었고, 엄마는 이번엔 그 남자에게 빈대붙을 생각을 했답니다. 돈 잘 버는 변호사니 장모인 자기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모아놓은 돈이 없던 아빠와는 아빠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황혼 이혼을 하려 했다네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자기 주변인들에게 떠들고 다녀서 알아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답니다. 아마 이거 사기죄로 신고하면 증언해줄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거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엄마를 신고해버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받을 상처가 너무나도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단 아시는 게
엄마를 빨리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저는 결국 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아빠는 그날 이후 엄마를 피해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생각보다 덤덤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괜찮다. 이미 그때 네 엄마가 술에 취해서 한 말 듣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 너 결혼할 때 모아둔 돈 거의 대부분을 네 집 사는데 보태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아빠 이미 마음 정리 다 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사라졌어.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으니 그 번거로운 이혼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겠구나. 저는 아빠의 말에 안심하곤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눈물 낸 거로도 모자라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아빠에게까지 상처를 준 엄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제는 제 안에서 아예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함께 알아낸 예비 형부의 번호로 연락을 해 엄마 언니의 정체를 모두 까발렸습니다. 그동안 얌전을 떨었던 언니의 본 모습과 이혼한 아빠를 찾아 빌붙고 예비 형부에게로 갈아타려 했던 엄마의 실체를 말이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 이미 파혼 통보했거든요. 저는 피해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혹시 유리 씨가 모친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저한테 언제든 자문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우가 지저분해 의뢰를 맡아드리지 못하겠지만 자문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예비 형부, 아니 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이미 그 사람은 언니에게 파혼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막장인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 없다면서요. 요조 숙녀인 척 얌전을 떨었던 언니의 본 모습도 잘 알 수 있게 된 계기였고요. 언니는 이틀을 내리 그 사람 집 앞에서 매달렸지만 남자는 아예 경찰을 불러 언니를 쫓아내 버렸다고 하네요. 이후 저는 정말로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들과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동네 아줌마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이죠. 게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계획적으로 아빠에게 접근해 실제로 돈을 뜯어먹었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네요. 피해액이 없었다면 고소 성립이 힘들었을 거라고요. 엄마는 결국 벌금 1,000만 원형을 받게 되었고 아빠는 추가로 사실혼 관계에 관한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뒤라 엄마는 위자료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결국 예전 아빠에게서 받았던 그 집을 도로 아빠에게 돌려주게 되었죠. 아빠에게 줄 수 있는 가진 재산도 다달이 위자료를 보내줄 경제력도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그 집은 이제 꼴도 보기 싫다며 받자마자 팔아버렸고 마지막 남은 정이라며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 엄마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평생 거지로 살 앞날이 불쌍하다고요. 그리고 언니는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던 회사 상사가 주선해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길길이 날뛰며 회사에 전부 소문을 내버렸다고 하네요. 결국 회사에서의 평판은 곤두박질 쳤고 그게 인사 고가 점수에까지 반영돼 승진길은 거의 막혔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따돌림을 못 견디면 언젠가는 자진해서 퇴사를 하던지 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언니와 파혼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다 전해들은 마지막 전말이네요. 이 모든 일이 정리되고 다시 일상을 되찾기까지 무려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상의 후 몇 달 전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아이고 예뻐라. 우쭈쭈.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얘는 유리 네가 아니라 아주 윤서방을 쏙 빼닮았구나. 바로 제가 3달 전 아들을 출산했거든요.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빠는 저희가 놀러 가면 손자 곁에서 아주 떨어질 줄을 모르십니다. 저희 딸이 갓 태어났을 땐 계속 남해에서 지내셨던 터라 어린 시절을 많이 보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저희 할머니께서 제 딸과 아들을 차별할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네요. 그런데 웬걸 할머니는 아직도 저희가 할머니 댁에 가면 우리 서윤이만 품에 꼭 안고 계신답니다. 윤서방 자네한테 미안하네만 나는 내 손녀를 꼭 닮은 우리 서윤이가 조금 더 예쁘다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나. 어째 역차별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 아들 또한 예뻐해 주신답니다. 서윤이만큼은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걸려오는 전화는 제가 일절 받지 않았거든요. 그 끔찍한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말이죠. 유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정말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이번엔 정말이야. 너 아들 낳았다며? 네 아빠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서 봤다. 엄마 지금 고시원에서 잠시 지내고 있어. 유진이 그 망할년이 저 혼자 집을 구해 나가서는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면서 나는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더구나. 유리야, 너 혼자 애 둘 보기 힘들지 않니? 엄마가 너희 집 가서 애들을 좀 봐주면 어떨까? 엄마 좋다는 게 뭐니? 돈은 100만 원만 받으마. 2명에 그 정도면 싼 거야. 이제라도 너와 다시 진정한 모녀지간의 정을 쌓고 싶다. 보면 연락다오. 사랑하는 엄마가. 정말 마지막 문구를 보는데 토악질이 다 나오더군요. 한 번 속지 2번 속겠습니까? 정말 뻔뻔도 저런 뻔뻔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는 그대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2번 다시 전화도 문자도 하지 못하게 말이죠. 누구시죠? 전 엄마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전 질긴 엄마와의 악연을 끊어냈네요. 어릴 적과는 다르게 더 이상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덜 닦인 똥을 마저 씻어낸 기분이랄까요? 요즘 새근새근 잠이 든 제 2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는 합니다. 어떻게 이 둘 중 더 귀한 아이를 정할 수 있겠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끔씩 엄마, 아니 그 여자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긴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더 먼 추억으로 가슴에 묻히고 잊혀지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에서 아들이 그새 깨서 울고 있어 달래러 가야 하거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There